오늘은 우리 시스템적인 것도 빨리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좋죠.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뭐냐? 과학이 진리냐? 과학이 진리인지는 모릅니다. 과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과학적 사고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 경제학적 상상력, 그 다음 이제 책이 과학적 상상력,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상력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이 판이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작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과학적 사고라는 게 여러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과학적 사고 중에 하나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물론 과학적 사고만이 모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자기의 너무 복잡하니까 모형을 나름대로의 다 모형을 갖고 있어요.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훈련받은 사람이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건 세계를 보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과학적 사고는 자기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그 모형을 수정해 나가죠. 이거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는데, 프로토타입을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완제품이 될 때까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 여러분들 제 어제 올린 칼럼에 가서 댓글 왕창 달아주셔가지고 네이버 쪽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는데, 다음 쪽은 완전히 또 저 먹을들 세상이더라고요. 가서 정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놔두세요. 네. 하여튼 뭐 보기 좋더라. 네. 옛날엔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저한테도 편이 있다. 네. 우리 같은 편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프로토타입을 이제 바꿔 나가는데, 나심 탈레브도 그 모형이 있는 거예요, 모형이.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모형은 그 사람이 1-P라는 모형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고, 나름대로 그 자기가 애용해서 쓰는 확률 용어가 있는데, 그걸 풀자면 이제 직렬회로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한 거죠. 1-P라는 것도 좋은 모형입니다. 저도 많이 쓰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1-P라는 게 100% 계속 성공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때 이제 1-P를 가지고 상상하는 게 맞죠. 도박꾼들이 많이 써요, 1-P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도박꾼들이 이렇게 결코 지지 않는 내기 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다가 매번 판돈을 2번씩 올리면서 걸면 계속 지다가도 한 번 이기면 이제 다 본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1-P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P값이 실패할 확률이 아무리 커도 뭐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아무리 커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0이 나와요. 실패할 확률 P에 자승을 하면 0이 나와서 1-P 반드시 성공하는 거죠.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생애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도박사는 판돈의 제약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0.9999999잖아요. 근데 0.99999를 무한히 하면 이게 0이 되고 1-P는 0이니까 자기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형을 거기다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 나심 탈레브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적용하는 거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 명의 생애 중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패하면 완전한 실패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형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형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하면서 썼던 모형 중에 하나는 술주정뱅이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모형인데요. 술주정뱅이가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8발자국 가면 도랑에 빠집니다. 이 술주정뱅이는 오른쪽이거나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술집 벽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 나옵니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헬기나 뭐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위에서 꺼집어 주지도 않고요. 앞으로나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빠질 때까지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모형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 도박사의 이 술주정뱅이는 도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률로 몇 발자국 만에 빠질 수 있는지 기대값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술주정뱅이가 도랑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이 모형으로 비트코인을 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의해서 반드시 비트코인은 지배자가 된다. 본성이 지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진 중력장,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본성이 중력장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배자가 된다라는 모형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모형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인식 수준에서 제가 찾지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형을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는 이 제한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꺼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둘로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잘했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가 그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긴장되는 거였고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몇 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되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냥 비트코인 캐시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이 술주정뱅이 모델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과거 7년을 보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와서 깰 수 있느냐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정부가 와서 깨는 거 외에는 이제 별다른 변수가 없어요. 술주정뱅이 모델이 이제 맞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직관하고 벗어나지만 그렇다면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냐 이런 질문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다. 이거는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사용한 모형이고요. 또 하나의 모형은 이 게임 티어리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 이 모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바둑에서 축. 바둑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내 돌이 따먹힐 상황이에요. 그 따먹힐 상황인데 그거를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상대가 놓을 자리에다가 제가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은 살아요. 근데 상대가 또 놓으면 또 몰려요. 그래서 또 그걸 피하려고 살려고 또 놓고 또 몰리고 또 놓고 또 몰리고 또 놓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살 수 있는데 바둑이라는 게 제한된 틀이 있기 때문에 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혹은 이제 다른 돌들한테 몰려서 결국은 다 먹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최악이냐면 그냥 그 돌 한 3, 4개 먹히면 상대한테 세네 집 주고 마는 건데 이 축에 계속 축을 따라가면 상대의 집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축은 그러니까 이게 나심 탈레브도 이렇게 본 건데 축은 계속 더 봐야 계속 몰린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아는 순간 이것은 여기서 드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언젠가 0이 된다는 걸 각성하는 그때에 50년 후에 0이 된다는 걸 각성하는 그때에 이제 0이 된다는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댓글을 그 칼럼에 다시는 그 머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제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축 모형인데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행동은 축 모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돌을 두면서 시행착오하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하는 정부가 있다. 중국은 참 독특하다. 중국은 그냥 축인지 모르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째 따라오고 있는 건데 2013년도 12월 달에 그 폭등 때 중국 연준이 나섰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나섰고 꺼트렸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때도 거래소 금지하면서 꺼트리려고 시도했는데 꺼지진 않았고 중국은 돌을 썼죠.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은 채굴장을 폐쇄하는 돌을 썼어요. 이제 다음에는 무슨 돌을 남았냐면 중국한테 비트코인 소유 금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색출해가지고 걔네들도 사회 점수 매기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행정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게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대중들이 이런 만큼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떨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막으면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이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관료 집단이 굉장히 똑똑하다. 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료 집단 중에 우리 한국은행 국장님처럼 저렇게 막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막 돈키호테 같은 그런 발언을 막 자기가 공인이잖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고 나타나거든요. 찾아보세요. 누가 일본의 어떤 관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보면 흑역사가 될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죠?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었던 그분도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깠다가 지금 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로 그렇게 진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무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분화방처럼 뛰어드는 관료 집단은 없다. 그럼 이런 관료 집단은 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미국 정부를 바라보고 세계 금융 엘리트 관료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으름장은 나요. 으름장은 놓는데 막상 그 돌은 두지 않죠. 그 돌을 두는 사람들은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여러 나라들, 그런 여러 나라에서 막 과격하게 막 돌들을 막 두는데, 그렇게 돌 둬봐야 비트코인하고 게임하면 축에 몰려서 결국은 비트코인한테 집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미국 관료들이 안다. 언제 알았느냐? 2013년에 알았어요. 2013년에서 4년에 넘어갈 무렵에. 그래서 그걸 제가 2014년도에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죠.